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의 저자이자 SF 소설계의 거장 아서 클라크는 그의 에세이를 통해서 과학 3법칙을 남겼습니다. 그중 가장 유명한 3법칙은 충분히 발달한 과학 기술은 마법과 구별할 수 없다라는 말인데요. 스페이스 오디세이가 쓰였던 20세기에 마법 같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가 가빠라진 요즘 더 이상 마법이 아니라 현실에서 등장한 경우도 많죠.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들이 마법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과학기술의 발전만큼 변화했습니다. 순간이동, 우주 엘리베이터 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마법 같은 일들이 언제쯤 현실에서 실현될 수 있을까요? 또 정말 실현될 수 있을까요? 여러분들은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? 안녕하세요. 요즘 것이 궁금한 과학 뉴스 요즘과학입니다. 저는 요즘과학의 진행을 맡은 요즘것 강주환이고요. 제가 앞서서 순간이동 같은 마법 같은 일들이 실현될 수 있을까 여러분께 질문을 던졌는데 요즘 이런 게 가능하다고 싶은 기술들이 나오다 보니까 에이 설마 그런 게 가능하겠어 싶다가도 진짜 가능할 수도 있겠다.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것 같은데요. 오늘 제가 가져온 과학 뉴스는 이런 게 가능하다고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대화형 인공지능 챗 GPT 출시 4개월 만에 더 강력해진 GPT-4가 발표되었다는 뉴스입니다. 오늘 저와 함께 GPT-4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분은요. 컴퓨터 공학자이신 국립어린이과학관의 이양복 박사님입니다. 박사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이게 GPT-4를 얘기하기 전에 챗 GPT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진짜 가히 붐이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었는데 이렇게 인기를 끌 수 있었던 이유가 제 생각에는 아마 인간처럼 진짜 자연스럽게 답변을 준다. 요거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. 챗 GPT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이렇게 인간처럼 자연스럽게 답변이 가능한지가 궁금한데요. 챗 GPT가 요즘 핫 이슈가 되고 있죠. 이 GPT라는 것은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대규모 그 언어 인공지능 모델입니다. 인공지능 모델이요. 예, 인공지능 모델인데 그 대규모 그러니까 초거대 용량을 키운 그런 언어 모델입니다. 그래서 요 GPT-4가 나오기 전에 이제 그 예전에 이제 알파고부터 시작해서 인공지능이 한참 이제 뜨면서 여러 가지 모델들이 나왔는데 트랜스폼 모델이라는 걸 발표했는데 구글에서 구글에서 네. 그거를 이제 그 오픈GI에서 GPT로 개발을 한 거죠. GPT-3가 나올 때만 해도 사람들이 놀랐습니다.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제 GPT-4를 기대하고 있는 중에 이제 챗 GPT라는 GPT 3.5 기반의 그 채팅을 할 수 있는 GPT 그 모델이 나온 거죠. 그러니까 그 GPT를 간단하게 그 하면 그 말에 다 들어 있습니다. 챗은 뭐 채팅이라는 거 다 아실 테고 GPT에서 이제 G가 제너러티브 생성 모델이라는 겁니다. 인공지능은 크게 이제 뭐 생성 모델이 있고 그 인식형 모델이 있는데 인식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사물을 인식한다든가 뭐 사물을 판별하거나 이런 거를 하는 인공지능이고 생성 모델은 이제 뭘 만들어내는 거죠. 글을 쓴다든가 뭐 그림을 그린다든가 뭐 음악을 이렇게 한다든가 뭐 그런 게 이제 그 G에 해당되는 것이고 P는 프리트레인 사전 학습이 됐다는 얘기입니다. 인간이 평생 봐야 할 만한 그런 용량의 거대한 데이터들이 이 인공지능에 학습이 됐다는 얘기죠. 미리 학습이 돼서 이제 그 학습된 인공지능이 트랜스폼이라는 모델을 통해서 제공이 되는데 인간의 두뇌를 모방한 거기 때문에 학습 방식도 약간 인간하고 비슷합니다. 그래서 인간이 이제 뇌 구조가 이제 뉴런 사이에 이제 시냅스로 연결돼 있다고 그러잖아요. 시냅스에서 그런 정보를 저장하는 그 강도에 따라서 그 정보가 전달되는데 이 인공지능 GPT도 마찬가지죠. 그 뉴럴넷이 신경망, 그 인공 신경망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노드와 노드 간에 그 연결선들이 있습니다. 어느 방향으로 이게 전달될 건지 그게 해당되는 게 파라미터인데 그 파라미터 개수를 이제 엄청 늘렸더니 우리가 그 학습을 시켰을 때 출력 나오는 그 우리가 요구 사항들이 잘
생각대로 나오더라는 거죠. 성능이 좋아졌다는 거죠. 그러면은 파라미터를 늘릴수록 그렇죠. 인공지능이 좀 더 정확하고 우리가 원하는 답변을 내놓는다. 예, 예.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될까요? 다른 모델에서는 뭐 꼭 그렇진 않았는데 요 트랜스폼 모델이 그런 성능을 보였습니다. 그래갖고 이 파라미터를 늘리기 시작한 거예요. GPT에서. 그래서 GPT-3에서 1750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켜서 이제 그때 발표를 했었죠. 몇 년 전에. 네. 그래서 그때도 근데 이제 그렇게 학습한 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질문하면은 답을 주지 않습니까? 네. 근데 그게 그렇게 뭐 정확하게 나오는 답이 아닌 것들이 오류가 많이 있었어요. GPT-3 때만 해도. 네네. 그래갖고 이제 그걸 아마 개량을 한 것 같아요. 3.5 챗GPT에서. 그래서 GPT-3 모델입니다. 사실 모델 자체는 1750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는 그 GPT-3 모델이 챗GPT인데 약간 학습을 좀 더 그러니까 오류 나오는 거를 이제 개선해서 재학습을 시켰다고 할까?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이제 틀린 거 오답 노트 하듯이 첨삭 지도해서 다시 학습을 시켜서 이제 챗GPT가 나온 거죠. 오답 노트를 써가지고 한마디로 그러니까 좀 더 전문가들이 정교하게 정교하게 트레이닝을 한 겁니다. 그래도 오류가 좀 많았어요, 생각보다. 그래서 바로 이제 챗 GPT 후속으로 GPT-4가 발표가 됐는데 오류 부분을 상당히 이제 개선해서 이제 개선했다는 것은 뭐 트레이닝도 다시 할 수 있지만은 파라미터도 아마 더 늘렸을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아직 그게 몇 개인지는 발표를 안 했어요. 원래 GPT-4가 이제 GPT-3보다는 뭐 10배 내지 100배 정도의 그 파라미터로 예상을 했었는데 아직 정확한 숫자는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. 네.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화형 인공지능이 사실 그 전에도 있었잖아요. 예. 뭐 심심이 뭐 이루다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낸 그런 인공지능들도 있었는데 예. 이런 심심이 이루다랑 그 다음에 지금 챗 GPT는 뭐가 다른 건지 뭐 그거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데요. 그러니까 심심이나 이루다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형 뭐 대화형 챗봇이라고 할 수가 있죠. 네네. 근데 이제 챗 GPT는 약간 지식이나 백과사전처럼 정보를 전달하는 게 주 목적이고 심심이나 이루다 같은 경우는 그 어떤 관계지향형 대화 인간과의 정서적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챗 GPT나 GPT-4와 그 기존의 그 대화형 모델하고는 약간 그 목적이나 성격 자체가 약간 다릅니다. 그러면은 이런 정서 지향형 모델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것들은 그럼 학습하는 방식도 챗 GPT랑 좀 다른 건가요? 그러니까 GPT-4는 그 방대한 양의 백과사전식 그 지식을 학습을 했다면은 이런 이루다나 심심이 같은 경우는 그 서로 인간의 대화 또는 그 사람의 어떤 특정한 성격이나 캐릭터를 가지고 상대를 하기 때문에 심심이 같은 경우는 이제 대화를 하는 중에 그 사람 실시간으로 이제 학습을 하면서 그 대화 패턴을 맞춰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. 네, 앞서서 이제 뭐 챗 GPT랑 그 다음에 이제 GPT-4에 대해서도 뭐 차이점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셨기도 했지만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해주시자면 챗 GPT랑 GPT-4는 뭐가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? 일단 뭐 파라미터 수는 모른다고 하더라도 챗 GPT에서 나왔던 많은 오류들, 뭐 대답해서는 안 되는 질문들에 대한 대답,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개선이 됐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미지나 음성, 영상 같은 그런 그러니까 챗 GPT에서는 이제 문자만 입력 받았다면은 GPT-4에서는 이제 멀티모달이라고 하는데 이런 음성이나 어떤 이미지 정보, 영상 정보 같은 게 하나의 모달입니다. 이 모달들을 한꺼번에 같이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이미지를 이렇게 보여주면 그 이미지의 특징을 분석해가지고 이 이미지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글로 표현해주고, 그 이미지에서 뭐 어떤 특정한 행동을 취하면은 뭐 어떻게 될까 하는 질문 같은 거, 풍선 이렇게 줄이 매달린 사진을 주고 줄을 끊으면 어떻게 되냐, 날아간다,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대답해 주거나. 근데 사실 그런 이미지를 분석하는 것보다도 어떤
글자 혼합돼 있는 시험 문제들이 있잖아요. 네네. 그림과 같이 있는 것들. 네네. 그런 문제를 딱 주면 그대로 뭐 스캔해서 주든 사진을 찍어서 주면은 그거를 기존 문서 문제 풀듯이 똑같이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미지와 혼합된 거를 같이 풀 수가 있는 거죠. 챗GPT에서 가장 저기 했던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했던 게 한글 문제. 아, 네, 네네. 한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잘 못했습니다. 챗 GPT 이후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GPT-4의 뭐 번역기를 다룬 건지 어쨌든 한글 질문에 대해서 GPT-4가 답변을 기존의 3.5 기반 그 챗 GPT에서 영어로 답변하는 수준보다 좀 높게 나왔다고 그래요. 그러니까 지금 사실 GPT-4에서는 영어가 아니더라도 비영어 그쵸? 언어여도 다른 언어, 예. 네, 다른 언어여도 이제 잘 답변을 할 수 뭐 있는 정확도가. 고어나 뭐 사어까지도 다 된다고 합니다. 와, 좀 엄청난 능력을 갖췄는데. 그런 데이터로 네네. 이제 다 학습이 됐다는 얘기고, 예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단어량이 3,000개에서 뭐 25,000개 이렇게 늘어났다고 그래요. 그거는 뭐 논문 같은 거 이렇게 한꺼번에 주면 뭐 한 번에 요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됐다는 거죠. 대략 한 8배 정도 능력이 예, 향상이 예, 됐네요. 예. 사실 이렇게 얘기만 들으면은 그 짧은 4개월 동안에도 굉장히 엄청난 능력 향상을 이뤄냈는데, 사실 저는 그 챗 GPT 3.5가 엄청난 붐을 이뤘을 때 사실 좀 약간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. 예. 어떻게 보면은 뭐 삼행시도 하고 글을 써주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지능을 가진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는데, 인공지능이 이런 인간의 고유 영역을 침범하는 거 아닌가. 사실 그런 점에서 저거는 조금 두렵다 이런 네. 느낌이 들었었는데, 앞으로의 이제 인공지능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또 어떤 문제들은 있을지가 좀 궁금한데요. 인간이 어떤 지능을 갖고 할 수 있는 것들, 어떤 추론 능력 빼고는 아마 인간을 곧 앞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 이제는 이제 인공지능이 약간 비즈니스 영역으로 들어왔다. 그전에는 인공지능을 굉장히 연구도 많이 하고 개발했습니다만은 이걸 실용적으로 쓸 만한 게 못 됐어요. 네, 예, 그렇죠. 근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정도는 됐다. 서비스로 제공할 정도의 그 인공지능이 됐다. 그래서 뭐 개중에는 어떤 특이점을 온 게 아니냐는 뭐 얘기도 있고 변곡점 이 GPT-4가 어떤 변곡점이 될 거라는 얘기도 있습니다. 사실 우리가 기술의 발달이 참으로 우리한테 유용하고 편리하면서도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를 하기도 하잖아요. 예. 지금 인공지능의 발달 관련돼서 뭐 가짜 뉴스의 등장, 뭐 잘못된 정보의 전달 이런 문제점도 좀 있는 것 같은데, 뭐 앞으로 예상되는 사회적인 문제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? 그렇죠. 가짜 뉴스 문제가 가장 큰 것 같고 이게 GPT가 이제 글 짓기를 잘하다 보니까 네네. 가짜도 진짜처럼 잘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.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혹해가지고 네네. 예, 이런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또 이 챗GPT 일을 이제 시키려면은 정보를 줘야 되잖아요. 네네. 회사에서 어떤 리포트를 쓰라든가 뭐 하는 것을 챗 GPT에다가 이제 시킬 때 학습을 시켜야 되니까. 예, 정보를 주면은 그거를 뭐 잘 만들어 주겠지만 그 회사의 기밀이 누출될 수가 있는 거죠. 노출이 될 수 예, 있는 예, 거군요. 그게 새어나갈 수가 있습니다. 그렇지만 뭐 그런 업무라든가 뭐 교육 쪽 뭐 다양한 방면으로 지금 응용은 가능할 거로 봅니다. 박사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러운 시대의 흐름이라는 게 또 있는 거잖아요. 사실 우리가 점점 더 인공지능은 강화가 될 건데, 이 인공지능을 또 어떻게 활용할 거고 또 생길 수 있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또 어떻게 직면할지를 고민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. 사실 이번 주제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 좀 두려움이 느껴졌다 그런 주제다 보니까 사실 박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고민 또 생각이 많이 들게 했던 주제였던 것 같아요. 또 재미있게 GPT 또 인공지능
또 초거대 인공지능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죠. 요거 이야기를 들려주신 이양복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. 사실 첫 회 출연이 가장 부담스러운데 또 출연에 또 흔쾌히 응해주시고 너무 좋은 얘기, 재밌는 얘기 해주셔가지고 감사하고요. 지금까지 요즘 과학이었습니다. 다음번에 더 흥미로운 뉴스로 만나 뵐게요. 안녕.